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들이 여러분 앞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주택 대출에 관한 기사가 눈길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0년 초장기 주택 대출 나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시범 도입을 하는데요. 청년, 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40년 주택 대출이니까요. 사실상 평생 뭔가 조금씩 갚아 나가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지 일단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8번째 세월호 조사 외압 사찰 무혐의가 됐습니다. 검찰 특수단이 14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결론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17건 가운데 13건 처벌 대상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곧 특검이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9번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특검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고요.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늘 취임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는요. 날을 넘겨서 내일 새벽 2시쯤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를 의식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국기를 자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 국기가 있는 겁니다. 한 18만 개 정도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요. 기사 제목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is bac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든 취임. 이 100, 뭐가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걸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겠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좀 더 보면요. 코로나 확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위 우려까지 겹쳤죠. 200명 정도만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백악관 입성 직후 행정명령 바로 12개의 서명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거 다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새 이민 정책 등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취임식에 지금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제목으로 코로나 사투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모두가 힘겹게 버틴 나날, 마스크 벗는 날은 언제쯤일까? 모두가 이날 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국내 첫 발생 후 멈춘 일상, 하루 평균 200명 넘게 확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8명 사망입니다. 의료진 헌신 속의 바이러스와의 전쟁, 시민들 자발적 거리두기, 이것이 확산을 그나마 이 정도로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백신 접종률이 예정돼 있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이종구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정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 키워드로 다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일명 기사도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와 관련된 코너도 좀 준비돼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호 수사입니다.
앞에 뭐가 좀 생략이 됐죠?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출범. 지금 뭐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이 1호 수사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1호 수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세 번째 키워드는 단칼 거절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 서울시장과 관련돼 있죠. 뭔가 제안들이 오가는데요. 어제 제안이 하나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 상대가 단칼에 안 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입양전 위탁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에서 입양과 관련된 발언 좀 논란이 됐죠. 그리고 어제 그와 관련된 해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뭔가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확진. 딱 1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좀 보겠습니다. 뭔가를 이제 숫자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진 하루 최다는 1,240명. 작년 12월 25일입니다. 1,2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단일 시설 최다 감염은 1,223명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숫자로 본 코로나 대유행 1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도 있어요. 국내 누적 확진자는 7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요, 인천 옹진군, 전남 장운군.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꼽아보니까 이곳은 확진자 0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정지역인 거죠. 이렇게 또 꼽혔습니다. 다음 화면은 좀 더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코로나 1년, 뭐 많은 숫자가 좀 나와 있어요. 뭐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주요 숫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했죠. 그리고 31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첫 사망자 발생. 이거는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숫자가 아니네요, 이거는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1차 대유행 당시, 올해 초죠. 그 당시 2월 29일인데요. 900명이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7에서 27일, 이렇게 숫자가 좀 바뀌죠.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7일 뒤에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하자는 거죠. 그리고요, 27일 뒤에는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지금. 이런 숫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숫자는 좀 엄청나군요. 제일 큰 숫자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 중에서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해 3월입니다. 팬데믹이다. 이게 선포가 됐는데 그때는 전 세계 12만 명. 지금요 1억입니다. 1억.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드러나는 게. 가장 큰 숫자 1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숫자로 본 코로나 1년을 이렇게 좀 정리한 기사였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 뭐 특별히 좀 준비한 순서인데요. 지난 1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7가지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뭐 7대 뉴스 정도라고 소개할 수 있는데요. 7가지 뉴스를 뽑았는데 그 7개 중에서 일부를 패널분들께서 좀 맞춰주셔야 돼요. 과연 어떤 거였을까, 그 이슈가.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7대 뉴스하고 7개가 동시에 나와 있는데 중간에 4개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패널 분들께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이게 돌아갑니다. 이걸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뉴스는 집단 감염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초에 사실은 신천지발 집단 감염, 그 이후에 계속 벌어져서 집단 감염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슈, 뉴스는 집단 감염이 꼽혔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종근 평론가가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 물음표 찍혀 있죠. 일단 힌트가 여기는 없는데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주세요. 이겁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작년 6월 6일 상황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뭐가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상점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도 역시 사람이 많은데요. 뭐 번호표를 사용해야 된다. 거리 두기 해주세요. 번호표는 뭐 한 개만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돼 있고 어떤 분이 지금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뭔가를 받았네요, 지금요. 이게 지난해 6월 6일 상황을 어떤 상점입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다시 그 문제 보겠습니다. 힌트로 사진 2장 보여드렸는데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 것 같네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뉴스로. 마스크 수급 파동이라고 마스크 말씀드리고 수급 싶네요. 파동.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일단 대만은 마스크 수급을 미리 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당시 우리가 물론 그 혼란은 빨리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 1인당 몇 매로 제한하고 그 제한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지금 6월 6일 상황은 마트에서 그 줄을 선 상황은 이 마스크를 1인당 몇 개씩 이렇게 이 구매하려고 약국이라든지 마트에 줄을 섰던 상황을 지금 다시 이제 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 혼란 빨리 벗어났고 좀 짧은 기간만 좀 어려웠죠.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공장이 도리어 빨리 신설을 했어요. 증설을. 근데 그 증설된 그런 이 시설을 지금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분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스크 수급 파동.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과연 맞는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마스크 대란입니다. 뭐 사실상 표현은 다르지만 역시 마스크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른 3명의 패널분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요. 맞출 수 있고요. 그 힌트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지금요. 자, 3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출입국 봉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내도 확산됐지만 해외발 더 걱정됐거든요. 특히 미국, 유럽 굉장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또 유입 이런 거 굉장히 걱정됐기 때문에 출입국 봉쇄 이런 조치도 사실 굉장히 관심사였습니다. 자, 3번째로 가겠습니다. 3번째 보니까요. 역대급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4글자입니다. 힌트를 딱 4글자로 줬어요.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역대급이요. 요게 과연 무엇인지. 요거는요. 힌트 자체가 4글자라는 거예요. 개념 교시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역대급 뭔가 4글자의 표현이 들어가는데 요건 제가 말로 좀 힌트를 드릴게요. 지난해 4월과 관련됩니다. 지난해 4월. 지난해 4월과 관련되고요. 코로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역대급 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코로나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뭐가 있었죠? 변정 교수님.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순서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요? 이거 지금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맞추는 순서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께서 요거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죠.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과연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총선에 있었던 투표 당일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분산시키기 위한 사전투표가 좀 독려가 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역대급 사전투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요 4번째는 코로나 영향을 받은 뭔가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 역대급 사전 투표 요게 들어갈 것 같다는 거죠. 맞는지 과연 맞는지 좀 이건 힌트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총선 압승. 사전 투표 맞습니다. 김병희 교수께서 대단하다. 빠르게 원래 순서가 아니신데 답을 아시는 것 같아서 이 순서 바꿔서 맞춰주셨습니다. 역대급 사전 투표 보면은요 26.69%입니다. 사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거는 사전 투표인데요.
그래서 역대급을 기록했다. 이게 네 번째 뉴스로 꼽혔습니다. 그러면은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6번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조대진 변호사는 원래 순서대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자, 5번. 뭐 전혀 힌트가 여기는 없죠. 지금 물음표가 찍혀 있는데요. 5번은요. 영상으로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주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었던 국민들의 마음이 와닿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을 느낍니다. 자, 지금 벌써 시간이 꽤 지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 삼겹살 한우 매출 늘었다는 그런 뉴스도 참 많이 회자가 됐었죠. 뭐 다시 기억이 좀 납니다. 자, 영상을 좀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조대진 변호사, 요 다섯 번째 뉴스는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네. 지금 뭐 3차 지급 이루어지고 있고 좀 4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뭐 생긴 뭐 그 예.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그나마 코로나로 인한 것 중에서 그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줬던 게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지급이 뭐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줬다는 점에서 이게 되게 이슈가 됐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 또 다음 재난지원금이 나오나 또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이슈 이거를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가 없다. 네. 자, 5번입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역시 재난지원금입니다. 뭐 영상이고 그리고 제가 다 얘기를 했네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금 이게 문제 가지고. 문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사라는 얘기였죠. 지금요. 사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2019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그리고 뭐 어려운 분들에 재난지원금 이런 지원금을 준다. 이런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섯 번째 뉴스. 역시 물음표로 찍혀 있습니다. 이것을 배종호 교수님께서 좀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힌트 많이 줘야 여기는 됩니다. 힌트가 없습니다만 다음 화면에 힌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힌트가요. 이게 뭘까요? 1119, 1203. 이 뭐지요? 이 숫자는? 배종호 교수님, 전혀 감을 못 잡으시겠어요? 아니, 문제의 난이도가 좀 보편성이 떨어진 것 아까 같아요. 보니까 저 배종호 교수님 순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 숫자의 의미는요, 날짜입니다. 날짜. 지난해 날짜를 잘 상기해 보세요. 지난해 이 날짜와 이 날짜가 뭘까요? 옆에 패널분도 모르는데 지금. 아, 힌트를 달라고 그래도. 힌트를 제가 더 드려야 되나요? 네. 원래는 이 날짜였어요. 근데 이 날짜로 갔습니다. 아, 생각나셨어요? 시험 일자가 바뀐 거네요. 그러면은 다시 저 제대로 된 정답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능. 여기 보시면은 다시 문제 보여주세요. 뭘까요?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는 하나 표현을 좀 골라서 써주세요. 어떤 표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그 날짜를 보시고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야, 이거 상당히 좀 어려워서 고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까 잠깐 무슨 뭐 시험 얘기 하셨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아까 생각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저기 이 수능일이 연기된 거 아닙니까? 혹시? 아, 그러면은 수능일 연기 뭐 이런 게 들어갈 것 같다는 거죠. 네네. 과연 맞는지 아주 고민하셔갖고 정답을 좀 내려주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오. 수능 시험 연기입니다. 다행히 수능 시험 맞았네요. 연기입니다. 아까 날짜가 두 가지 날짜였는데 원래 날짜 그리고 연기된 날짜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다 우리나라에서 사상 이 수능 시험 과거에 어떤 대입과 관련된 시험을 연기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자, 마지막 뉴스는 백신 확보전입니다. 역시 백신 문제 큰 뉴스가 됐었죠. 이거는 연말부터 막판의 뉴스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코로나 1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자, 패널분들 4분 문제를 좀 맞춰주냐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배종원 교수께서 굉장히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코로나 1년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슈를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들,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 윤석열 총장입니까?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러자 김진욱 후보자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그러니까 뭐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요.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별 공방을 벌였는데 여기 보시면 1호 수사 대상, 여기 보면 1호 대상은 정치적 고려를 안고 선택할 것이다. 이 뜻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정치인들부터도 관심을 기울여주지는 마세요.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뭐 최근에 뭐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가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 탓 뭐 100% 동의는 못하지만요. 뭐 이런 발언도 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호는 여야 온종일 1호 가지고 옥신각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과연 누굽니까? 혹시 검찰총장?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권서 공수처 수사 대상 윤 꼽고 있다. 그러자 뭐 또 이 여권에서 여권소의 의원은 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언제 그랬다고요? 또 이렇게 왜곡의 유감, 옥신각신하는 뭐 설전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그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는데 옆자리에 앉은 의원으로부터 언론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전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특정 정당에서 선거 기간 내내 그 이후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까지 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까지 끊임없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다시 이런 왜곡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공수처 출범 시에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은.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저희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군요. 그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치권 1호 대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 느껴집니다. 그리고 김진우 후보자는 뭐 그런 질문을 받고 원칙적인 얘기를 사실 한 것 같아요. 자, 이종표 평론가. 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여야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이거죠.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만약 질문을 한다면 예. 물론 많은 분들이 그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데 진짜 그 무엇을 하는 곳이냐 다시 물으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생겨난 수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돼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이다. 무엇을 수사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이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수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뭐 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1호 수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1호 수사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공수처는 이런 곳이다라고 서로 알게 되고 또 공격을 하게 되고 또 방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묻는 건 윤 총장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야당이 지금까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예. 지금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거나 견제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혹은 야당을 수사하는 게 아니냐. 혹은 이번에 처음으로 판사까지 포함해서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수사를 하는 대상이 됐거든요. 예. 즉 판사도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판사를 수사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사법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예.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객관적으로 하는 곳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지금 윤 총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떤 보복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이유.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정치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야당은 그 즉시 이제 비난을 쏟아낼 겁니다. 그것 봐라.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를 함으로써 윤 총장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는 모든 집단들을 전부 다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표명한 게 아니냐라고 비난을 하겠죠. 그렇다면 공수처장도 어제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끝냈으니까 취임하게 되면은 공수처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1호가 과연 어딜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후보자도 계속 거리를 두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말이 그래서 아마 고민의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어제 상황이 좀 이렇게 떠오르네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그리고 어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뭐 최근 상황에 대한 뭐 질문과 답변이 좀 있었어요. 사실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윤 총장과 관련된 질문이 꽤 나왔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주당, 심지어 검찰의 주무장관인 추미애 장관까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리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100% 동의는 못 하고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생각도 다르고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사실관계가 맞다고 전제를 하고요. 만약에 공수처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공수처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법 위에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압력이나 탄압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그동안 별 이슈가 없었다라면 저 정도 얘기는 뭐 원칙적인 얘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요. 어떤 게 극한 갈등 이후에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데 두 가지 대목이 좀 귀를 잡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 때문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부 동의한다 또 해석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압력이 온다면 이거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다. 약간 이런 취재 또 설명. 두 가지 내용이 좀 귀를 잡습니다. 먼저 배정호 교수님. 앞선 내용.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문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100% 동의는 안 하지만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국회 예. 청문회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립 갈등 충돌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는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되고요. 저 얘기를 듣고 여권 쪽 의원들은 약간 좀 깜짝 놀랐을까요? 그 얘기에? 여권도 좀 불편하겠죠. 성격 규정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정치 수사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또 공격을 해왔는데 예. 전혀 다른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식시켜준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답변이 그런 내용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압력이 들어올 경우 문제 제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 공수처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본인은 확실하게 외부의 탄압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할 말은 하겠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총장 관련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관련 내용들도 좀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관련인데 이 여론조사는 1대1 가상 대결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명의 후보자를 놓고 각각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를 물어봤는데요. 이 조사는 이분과 이분이 있는데 어느 쪽 분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조사예요.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총장을 놓고 질문을 던졌는데 39대 46.8이 나왔습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윤 총장이 앞서는 걸로. 그리고요. 이재명 경기지소와 윤 총장을 놓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42.1 대 45.1입니다. 여기는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윤 총장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뭐 아시아경제의뢰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어제 좀 꽤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자, 그럼요. 이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정치에 뛰어들 것이다 하니까 그동안 참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도 어떤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그 대통령이 보낸 그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총장이니까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해라. 네. 상당히 그런 굉장히 원론적인 건데.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윤 총장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예.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글리 좀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안 할 거라고 확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근데 그 근거는 무엇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물어보는 데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조대진 변호사와 김병희 교수께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 결국에는 정치에 뛰어든다. 아니다. 그냥 그대로 임기 마친 뒤에 그냥 다른 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뭐 안 할 것이다. 어떻게 판단하시는데 이 얘기 참 정치권에서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의견이 달라요, 지금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다. 네, 근데 전국적인 결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람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바람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 선택이 이제 본인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을 패망에 빠뜨리는 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선택은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옆에서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지금 검찰총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것이 최대한의 할 일이지 지금 뭐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이제 대권 행보를 이제 뭐 잠재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그런 또 행동이 나오면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또 국민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여권에 있는 후보들 지금 뭐 이낙연 지사나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 이낙연 대표와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100% 마음에 들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야권 측에서는 또 야권에 대한 뛰어난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선택적인 측면에서 또 이렇게 몰려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 후보군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튀어나왔을 뿐이지 이게 정말로 신기루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실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자, 김명희 교수.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아까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일단 지지율이 꽤 나옵니다, 지금요.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상승세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종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별의 순간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별의 순간, 뭔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이후에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병희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 여론조사 수치가요. 그러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분명하고 또 벌써 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선 주자에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인기를 통해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한번 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국민들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에너지들이 응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여론조사 업체로서는 윤석열 예. 총장을 뺄 수도 없어요. 숫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지금요. 상황에서는 본인이 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빼고 난 다음에는 유의미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상황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예.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은 인사로서 쭉 공직에 있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결국 판단과 선택은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희생양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윤석열 총장을 딱 떠올렸을 때 가장 상징하는 단어 하나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이런 평가들이 국민들로부터 높게 나타날 겁니다. 예.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을 특검으로서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던 건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들 때문이었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징계까지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런 지점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응축된 에너지를 본인이 만약 정치를 꿈꾸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정치적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정답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오랫동안 있었던 권력 구조를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아마 정치에 대한 여부들이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민 교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 말씀을 하시신 것 같아요 지금요. 아무튼 지금 뭐 지지율 숫자는 이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물론 그 바라보는 관심의 시작점은 다릅니다만 여야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자, 다음은 서울시장 경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에 뭔가 제안 그리고 거절 뭐 이렇게 왔습니다. 안철수 경선 개방해달라. 본인 참여할 의사 있다. 여러 명 다 참여하는데 거기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김종인 뭔 뚱땅지 같은 소리. 이 정도면은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그냥 나오자마자. 당적을 유지한 채 경선 뛰어들겠다. 그러니까 당밖에 국민의힘 당밖에 여러 명 나와서 경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놓고 이제 의견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뭔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야권 지지층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권 승리를 위한 개인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합시다. 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제의를 했다고 해서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고, 그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무슨 단일화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철수의 생각, 김종인의 생각, 지금 뭡니까? 해석해 주세요. 자,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이 판을 흔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대권 후보였다가 지금 서울시장으로 급을 낮춘 이유도 전체적인 어떤 판을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 판을 흔들었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은 5% 내외였는데 갑작스럽게 10% 내외로 뛰어 올랐죠. 야권 단일 후보라는 걸 딱 던지면서 나왔죠. 던지면서 그게 이제 판을 흔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지금 그 이상으로 사실 지지율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지지율을 계속 붙잡아두고 오르기 위해서는 또 한 번 판을 흔들어야 되는데 판을 흔드는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나여야 된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의 지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 입당이라거나 지금 경선이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같이 경쟁을 해야 따로따로 경쟁을 해야 윈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그 시점이 딱 국민의힘이 그럼 독자 경선하겠다라고 후보 모으고 경선을 시작한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신한테 왜 불리하냐면 자신은 혼자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경선을 시작하자마자 언론은 국민의힘을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주목도가 떨어진다. 본인은 계속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 그래 오세훈 나오지, 나경원 나오지, 빅2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빅8, 빅8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혜훈 후보 벌써 이제 드롭하지 않았습니까? 예. 스토리는 이쪽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자신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이걸 던짐으로 해서 판이 또 한 번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쪽에서 뭔가 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좀 껴주세요. 뭐 이겁니까 지금? 끼어들어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신은 충분히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 앞에 보일 수 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사실은 민첩하고 순발력이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던 이른바 좋게 얘기해서 정치적 감각이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단일화는 벌써 3번째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의 앞에 호가 단일 안철수 이런 어떤 별명도 있듯이 10년 전부터 단일화의 하나의 어떤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보여주는 행보가 가장 정치공학적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뭡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부터 4월까지밖에 임기가 없어요. 자기 임기는 이번 재보궐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번 재보궐에 어쨌든 자기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곳인데 두 곳 다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주도하에서 승리를 해야죠. 그럼 자기 주도하라는 건 자기가 당대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경선은 충분히 치러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일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이 당내 경선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이런 어떤 판 흔들기에 끌려가지 않겠다. 경선은 무조건 자기 주도하에서 치러야 된다. 뭐 당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 섞어서 무슨 뽑는 게 아니고 당 자체 후보 반드시 낸다. 반드시 낸다. 그게 처음부터 일관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거든요. 그 이후에 단일화하건 안 하건 지지율이 그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종구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어제 안철수 대표의 제안, 안철수 대표는 거절될 걸 알면서 제안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거절되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 계속 자신은 단일화의 의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 자신이 지금 모든 어떤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계속 보이는 시그널이기 때문이죠. 자, 배종희 교수님. 네. 야권 단일 후보 뭐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는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과정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될까요?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다. 그 이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셈법이 전혀 달라요. 일단 두 사람 다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돼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본인들의 정치적인 미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정치적 주도권 싸움인데 구체적으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달라요. 하나는 단일화 방식.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 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을 했고 원샷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하자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수정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는 이제 굉장히 격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절했고 두 번째 부딪히는 게 이제 시간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월 초에 그러면 하자. 우리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3월 초가 되면은 안철수 대표 중심의 야권 단일화 후보 움직임이 거꾸로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경선에 나가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구도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샷 오픈 프라이머리 할 경우에는 1대 다의 구도가 되니까 본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저쪽 국민의힘 후보 중에 표가 분산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 후보, 예를 들면 나경원 또는 오세훈 두 전 의원 중에 한 분하고 1대1로 붙을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분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덩치가 엄청 커진 상황에서 승산이 굉장히 없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당장 하자, 나중에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간표 이 3가지 부분에 붙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3가지 선택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출마하는 거예요. 단일 안 하고 따로 그냥. 그렇죠. 또 하나는 본인이 포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도저히 승산이 없을 경우에. 왜냐하면 나가면 무조건 질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이 뭐냐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그러나 부강식도 제가 볼 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3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도권 싸움에서 사실상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정치 고수가 안철수라는 정치 고수에 비해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끌려갈 가능성이 높고 안철수 대표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후보 단일화 보면은요, 결국에는 지지율이 중요했어요. 지지율이 높은 쪽으로 항상 기울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과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에 비슷하다면요.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아무튼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요. 자, 이번에는 어제 야당 내에서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요. 기사 좀 보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 본인이 사면 대상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은 이거 뭐 정치 보복 예고한 겁니까? 이렇게 또 반발했어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더 설명을 내놨죠. 세상 이치를 말한 겁니다. 또 이렇게 말들이 오갔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 최근 지지율에 취해 이미 권력을 잡은 듯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격이 어찌되든 정권을 잡으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망국적 발언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평가해 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참 안 해도 될 말들을 왜 자꾸 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를 더 결집할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뭐 망설이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망설이고 있는 아주 극우적인 그런 입장의 그 지지자들까지 좀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껏 그 대한민국 정치사가 여러 가지 정치 보복들로 인해서 그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본인이 느꼈을 텐데 그 야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또 한다는 거, 정권이 바뀌면 또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모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무리 지지율이 좋고 지지율이 좋고 정권을 가져오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할 말 안 할 말이 있으니까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서 정치 보복 예고봐 이런 게 연상이 된다는 거네요, 지금요. 네. 뭐 여당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김명희 교수,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발언을 가만히 보면 조금 전에 조대진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정치 보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얘기가 정치 보복에 해당된다는 것인지를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역사적으로 모두 거의 대다수가 불행한 역사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한 번쯤은 딛고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거의 공통된 바람일 겁니다. 아마 이낙연 대표도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국민 통합의 자세와 정신을 얘기했던 거죠.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폭넓은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가 비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가장 즐겨 쓴다는 사자성어가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주호영 대표는 이런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대통령 임기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전직 대통령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애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들을 끄집어낸 것 같은데 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지난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역사들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불편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면 얘기,
그게 이제 그에 대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를 통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사안들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보니까 배종욱께서 짧게 바르게 요청하신 30초 드릴게요. 주대인 변호사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30초 드릴게요. 각각 30초 드리겠습니다. 배종욱 교수님. 일단 논리가 좀 상당히 안 맞는 게요. 현직이 전직이 된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전직이 되면은 본인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그러면 이제 이 논리대로 하면 전직이 되면은 다 범법자고 다 사법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본인이 5선 의원이고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법치주의잖아요. 그럼 이제 법정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판사 출신이 아무런 근거 없이 더더욱 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우리의 정치 수준을 조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주대인 변호사. 저는 짧게 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압을 받았던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인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거는 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는 검찰이 정권에 의한 무리한 그 수사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된 정권 보복 차원이 분명했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임 시절에 있었던 과오들 때문에 촛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그런 그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종호 평론가.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말이 언제나 게이트라는 어떤 이름으로 다 불행했죠. 사실 불행했어요. 그 불행이 지금 돌아보면 어떤 것은 정치보복이고 어떤 것은 정당했다. 이렇게 지금 잣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년 단임제라는 그런 문제,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영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각각의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서 한 진영은 무조건 옳고 한 진영은 무조건 그르다라는 그런 진영 논리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잣대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럼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포지티브하게 이런 어떤 논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각 정당의 이제 지도자급 인물들이 뭔가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 반응을 보이고 또 청와대도 반응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 입양 아동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내용을 했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부가 뭔가 또 대책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양 발언 수습에 나선 복지부다. 이게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은요. 아동과 관련된 얘기가. 복지부 설명은 입양 전 위탁, 이거 법제화한다. 그러니까 의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안을 어제 정부가 내놨는데요. 여기 보면 입양 전 위탁 제도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각에서 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이를 입양한다고 해놓고서 뭐 위탁 기간 동안 잠시 돌보고 있다가 입양 취소, 뭐 교체. 이 교체란 표현이 이게 아주 논란이 된 거였어요. 이 표현이요, 이게. 극히 예외다. 이런 걸 또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리고 전담 인력을 2배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입양 전 위탁은 아동 학대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거 대책이요. 이런 지적이고요. 아동 학대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꾸 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해서 뭐 반품이라는 이제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는데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통령님 의도라든지 속에 아동 반품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설명을 드릴 때 그것은 아이를 위한 제도다. 그러니까 그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이제 점검하는 제도다라고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 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 허가를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 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 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위탁 보호제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된 이후에 그 사전 위탁 보호제도를 강조하기 위한 거였다. 오해다.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제도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입양 신청한 양부모가 아이를 한 6개월 정도 같이 지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최종 확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제도거든요, 지금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거를 법으로 좀 규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법무부는 이 제도 자칫 아동 쇼핑 조장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좀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이 제도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하는 와중에 아이를 바꾸거나 취소라는 표현을 써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고 그 뒤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이 논평과 해명 자료를 통해서 사전 위탁 보호제도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라디오에까지 출연해서 굉장히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갔는데요. 명확한 사실은 사전 위탁 보호제도가 있다 그래서 아이를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전 위탁 보호제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이 양부모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제도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대통령의 발언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정인이에 대한 학대, 그로 인해 나타났던 사회적 아동학대의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중에 한 가지로 지목됐던 것이 입양 이후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양 후 사후 관리에 관한 문제들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학대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오직 대통령의 발언에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 부분을 덮기 위해 사전위탁 보호제도 운운하게 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지난 발언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려 송구합니다. 이렇게 직접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인 변호사는 뭐 지금 상황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관례화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골 부분이거든요. 통해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법제화해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지. 무슨 말을 잘못해서 실언을 하는 김에 이 제도를 덮으려고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뭐 정인이 관련된 얘기 때문에 나온 것이긴 맞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아이를 위한 제도고 아이를 위한 중심으로 한 입양과 그 이후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와대가 뭐 헛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해명하다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나도 여당 그리고 정부가 중심으로 이 제도 본격적으로 좀 시행해 보겠다, 뭐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미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취임식이 열립니다. 취임을 합니다, 그 시간에. 그런데 이런 기사가 오늘 눈길 잡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정오에 임기를 시작한다, 낮에. 그러니까 정오에 취임식이 열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그 전직 대통령의 기간이고 딱 그 시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요, 밤 0시죠. 밤 자정에 뭐 넘어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자정은 사실 이게 일할 시간이 아니라서 이게 됩니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왜 0시고 정오입니까?
미국에서는 전임을 배려하고 군 통수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게 넘겨지기 위해 저거를 한다. 근데 우리는 이게 0시잖아요. 한밤중이잖아요. 한국은 청와대 이동 전 10여 시간 공백이 사실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정 지나서 그 다음 날 오전에야 출근해서 뭐 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공백 기간이 아무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데 이종근 평론가 한 30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사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뀌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날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은 이 오전 10시 다음 날 오전에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12시부터 10시간 동안은 청와대가 텅텅 비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국제 관계라든지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도 비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바꿔야 된다고 참조할 만하다는 거죠, 지금 이 제도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레드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져서 분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요. 한파가 사라진 오늘 오후 산책을 가볍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